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자라고 합니다. 올해 72이에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날 저녁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 이정호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죠. 우리 집은 수도권 외곽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거든요.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여기서 10년 넘게 살았어요. 마당도 있고 방도 3개나 되고 뭐 그렇게 넓진 않지만 우리 둘이 사는 데는 충분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열쇠 소리가 아니라 초인종도 안 누르고 그냥 문을 열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고개를 돌렸죠. 민석이? 아들이었어요. 저희 아들 이민석이요. 45인데 제가 보기엔 여전히 애 같거든요. 그날 민석이 얼굴은 좀 이상했어요. 뭐랄까,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웠고 눈빛도 풀려 있었어요. 엄마, 아빠 계세요? 응, 거실에 계시는데. 밥은? 아니요, 괜찮아요. 민석이는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가스불을 끄고 뒤따라갔죠.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민석이를 봤어요. 왜 무슨 일이야? 민석이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더군요. A사 용지가 한 뭉텅이였어요. 그걸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저는 옆에 서서 봤는데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고 밑줄 그어진 부분도 많았어요. 이게 뭐냐? 남편이 물었어요. 민석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한 번 쉬고는 말했죠. 사업이 막혔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민석이는 몇 년 전부터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하는 건지 저도 남편도 자세히는 몰랐어요. 건축 자재 쪽이라고만 들었죠. 막혔다는 게 무슨 소리냐? 남편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민석이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설명했어요. 거래처가 대금을 안 줘요. 석 달째 밀렸어요. 그런데 저는 원자재 값을 먼저 치러야 하거든요. 그리고 직원들 월급도 나가야 하고. 민석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냐? 남편이 물었을 때 민석이가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메모지 같은 건데 손으로 쓴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다가 숨이 턱 막혔어요. 뭔지는 몰라도 숫자가 너무 컸거든요. 이만큼 필요해요. 민석이가 메모지를 남편 앞으로 밀었어요. 남편은 그걸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다가 종이를 도로 내려놓고는 고개를 저었죠. 이건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민석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러고는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있었어요. 저는 민석이 등을 보면서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번 달만 넘기면 돼요. 거래처에서 대금 들어오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그냥 이번 한 번만이요. 민석이 목소리에 뭔가 절박한 게 묻어났어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구걸하듯이 말하는 게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원하는 거냐? 남편이 다시 물었어요. 민석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죠. 도움이 필요해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그때는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알았나 봐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거든요. 민석이는 다시 가방을 뒤지더니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은행 로고가 찍힌 종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급해요. 정말 급해요. 민석이가 반복해서 말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죠. 민석이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더니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생각 좀 해주세요. 제발이요. 민석이가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과 저는 그대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민석이가 미처 챙기지 못한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숫자가 적혀 있었죠. 크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남편이 그걸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큰일이구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메모지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냄비에서 김이 나고 있었어요. 밥을 퍼야 했는데 손이 떨려서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은 아무 말 없이 먹었어요. 남편도 저도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했죠. 식탁 건너편에 민석이가 앉아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민석이 전화 올 거다. 그럴까요? 올 거야. 내일 아니면 모레. 저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불을 껐는데도 잠이 안 왔어요. 민석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저렇게까지 절박한 표정을 본 게 처음이었어요. 남편 말이 맞았어요. 다음 날 오후에 민석이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전화를 받은 건 남편이었어요.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거실에서 민서가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빨래 집게를 바구니에 놓고 안으로 들어갔죠. 남편은 전화를 귀에 대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았어요. 저는 옆에 서서 기다렸어요. 통화가 길지 않았어요. 남편이 알았다. 그래 하고는 전화를 끊었거든요. 뭐래요? 오늘 저녁에 온대. 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이 별로 없었죠? 민석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채널만 돌리고 있었어요. 민석이는 6시쯤 왔어요. 이번에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제가 문을 열어줬죠. 민석이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들어와. 밥 차려놨어. 민석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거실을 봤어요. 남편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민석이가 안으로 들어오자 남편이 텔레비전을 끄고 식탁으로 갔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민석이는 밥을 거의 안 먹었어요. 국물만 몇 번 떠먹고는 숟가락을 놨거든요. 저는 민석이 그릇을 보면서 반찬을 더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민석아.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죠. 어제 그 이야기 구체적으로 좀 해봐. 민석이는 가방에서 어제 봤던 서류들을 다시 꺼냈어요. 이번에는 더 많았어요. 은행 서류도 있었고 계약서 같은 것도 있었어요. 민석이가 하나하나 펼쳐놓으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대출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제 신용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담보가 있어야 해요. 담보? 남편이 물었어요. 민석이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다가 우리 집을 둘러봤어요. 거실, 부엌, 복도 쪽을 천천히 보더니 다시 남편을 봤죠. 이 집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민석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이해는 됐는데 믿고 싶지 않았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남편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안 돼.
남편이 바로 잘라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저었어요. 민석이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면 사업을 접어야지. 남편이 말했어요. 민석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사업을 접으면 다 날아가요. 지금까지 들인 게 다 날아간다고요. 그래도 집은 안 돼. 남편은 단호했어요. 저는 옆에서 듣기만 했어요. 뭐라고 거들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석이가 서류 하나를 남편 앞으로 밀었어요. 은행 상담 내용이 적힌 종이였어요. 거기에 대출 금액이랑 상환 기간이 적혀 있었죠. 1년이면 돼요. 1년만 버티면 사업이 정상화돼요. 거래처에서 대금 들어오고 새 계약도 따놨어요. 그러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내가 갚는다고? 네. 제가 갚아요. 집은 절대 안 건드려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담보로 잡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는 민석이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왜 담보를 잡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은 안 했어요. 안 돼. 이 집은 우리가 은퇴하고 마지막으로 지킬 거다. 내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야. 남편이 말했어요. 민석이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제발이요. 민석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이번만이에요. 정말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할게요. 저는 민석이 얼굴을 봤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울먹이는 걸 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민석아, 제가 말을 꺼냈어요. 민석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도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저도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석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민석이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못 넣더라고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민석이가 그걸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그 자세로 한참 멈춰 있었어요. 민석아, 일어나. 남편이 말했어요. 민석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서류를 다 챙기고 가방을 맸어요. 가볼게요. 민석이가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뭔가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남편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석이가 먹다 남긴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잘한 거죠?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숨만 쉬었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민석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 표정으로 나간 아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에 남편이 먼저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죠.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어제 민석이가 놓고 간 서류 하나를 보고 있었어요. 당신, 제가 말을 꺼냈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생각을 좀 해봤어. 무슨? 민석이 말. 저는 옆에 앉았어요. 남편이 서류를 제게 건넸어요. 은행 상담 내용이 적힌 종이었어요. 거기 적힌 조건들을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생각해?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해야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모르겠어. 우리는 그렇게 새벽에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이 민석이한테서 연락은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자꾸 확인했는데 문자도 전화도 없었죠. 남편은 아침마다 신문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목요일 오후였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까 민석이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수염도 안 깎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했거든요. 들어와. 민석이는 말없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일어났어요. 민석이가 소파에 앉자마자 말했죠. 결정하셨어요? 앉아라. 물이라도 마시고. 제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어요. 민석이는 물을 받아서 한 모금 마시고는 컵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조건이 있다. 민석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남편은 팔짱을 끼고 민석이를 봤어요. 첫째, 1년 안에 갚는다. 둘째, 중간중간 상황을 우리한테 보고한다. 셋째, 이번이 마지막이다. 저는 남편 얼굴을 봤어요. 남편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석이가 일어나서 허리를 숙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남편이 결정을 내렸고 저도 반대하지 않았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럼 언제 은행 가면 돼요? 민석이가 물었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내일? 내일은 제가 병원 가는 날인데. 모레는요? 민석이가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죠. 모레 오전에 가자. 민석이는 그날 저녁을 먹지 않고 갔어요.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민석이가 나간 뒤에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괜찮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미 결정했으니까. 남편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모레가 되었어요. 민석이가 아침 일찍 왔어요. 차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우리는 민석이 차를 타고 은행으로 갔어요. 은행은 우리 집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었어요. 은행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석이가 먼저 창구로 가서 뭔가 말을 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우리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상담실은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 하나에 의자 4개가 있었죠. 잠시 후에 담당 직원이 들어왔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석 고객님 담보대출 건으로 오셨죠? 네. 민석이가 대답했어요. 직원은 우리를 보면서 신분증을 요청했어요. 남편과 저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서 건넸어요. 직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이미 인쇄된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숫자, 조건, 뭔가 법률 용어 같은 것들이 빼곡했죠. 먼저 담보 물건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주소가 이게 맞으시죠? 직원이 주소를 읽었어요. 우리 집 주소였어요. 남편이 네 하고 대답했어요. 소유주는 이정우 고객님 단독 명의시고 대출 금액은 이 정도로 책정됩니다. 감정가 대비 60% 수준입니다.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설명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도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큰 돈이라는 것만 알았죠.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 상환입니다. 매달 이자만 납부하시고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시는 거예요.
만기는 1년 후고요. 이자는 얼마나 돼요? 남편이 물었어요. 직원이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월 이자가 이 정도 됩니다. 매달 이 날짜까지 납부하셔야 해요. 직원이 종이에 숫자를 적어서 보여줬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만약에 연체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물었어요. 직원이 저를 봤어요. 연체 시에는 연체이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담보권 실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이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담보로 잡힌 부동산, 그러니까 이 주택을 경매로 처분해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민석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꼬박꼬박 납부할 거예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정우 고객님, 김영자 고객님 두 분 다 서명 필요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우리 앞으로 밀었어요. 펜도 건넸어요. 남편이 먼저 서명했어요. 그러고는 펜을 저한테 건넸죠. 저는 펜을 잡고 한참 멈춰 있었어요. 서명란에 제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그 밑에 빈칸이 있었죠. 거기에 이름을 쓰기만 하면 되는데 손이 안 움직였어요. 어머니,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저는 민석이를 봤어요. 민석이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펜을 서류에 갖다 댔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썼어요. 김영자. 세 글자를 쓰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등기 절차 진행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 후에 대출금이 실행됩니다. 직원이 서류를 챙겼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서류 사본을 건넸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우리는 상담실을 나왔어요. 은행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눈을 찡그렸죠. 민석이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약속 지킬게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냥 따라 걸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민석이는 운전만 했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렸어요. 민석이가 트렁크에서 우리가 은행에서 받은 서류 봉투를 꺼내서 건넸어요. 이거 잘 보관하세요. 남편이 받아서 그냥 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민석이는 잠시 서 있다가 차를 타고 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그 서류 봉투를 봤어요. 봉투에 은행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봉투를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목이 말랐는데 물을 마셔도 계속 마른 것 같았어요. 대출금이 나간 뒤로 석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민석이는 한 번 전화를 했어요. 사업이 잘 풀리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믿으려고 애썼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시장에 다녀와서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오은행입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또박또박한 말투였죠. 네, 무슨 일이세요? 이정우 고객님 명의 담보대출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이번 달 이자 납부가 확인되지 않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어요. 장바구니에서 무 한 개를 꺼내다가 그대로 손이 멈췄어요. 네, 뭐라고요? 이달 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되셨어요.
혹시 확인 가능하신가요? 아, 그건 저희 아들이 내는 건데요. 아드님이요? 네.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대출받은 거라서 아들이 갚기로 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직원이 뭔가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객님, 대출 명의는 이정우 고객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부 의무는 명의자에게 있으세요. 그래도 저희 아들이 일단 빠른 시일 내에 납부 부탁드립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랴부랴 민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석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바쁜 것 같았어요. 뒤에서 사람들 소리가 났거든요. 민석아, 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은행에서 전화 왔어. 이자를 안 냈다는데? 아, 그거요? 민석이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어요. 오히려 별일 아니라는 투였어요. 거래처 대금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이번 주 안에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그럼 바로 처리할게요. 근데 이미 날짜가 지났잖아. 며칠 차이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엄마, 저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민석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갔어요. 남편은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이자를 안 냈대요. 남편 표정이 굳었어요. 호스를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민석이한테 연락했어? 네. 거래처 대금이 늦어진대요. 이번 주에 처리한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옆에 앉았죠. 첫 달부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민석이가 곧 넣는다잖아요. 저는 민석이를 감싸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어요. 이틀 뒤에 민석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이자 납부했어요 라는 짧은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한 달이 또 지났어요. 이번에는 문자가 먼저 왔어요. 은행에서 보낸 자동 문자였어요. 납부일이 경과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바로 민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1시간 뒤에 다시 걸었어요. 그때도 안 받았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문자 봤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았어? 회의 중이었어요. 지금 나왔어요. 이자는? 이번에도 거래처가 좀 늦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들어와요. 다음 주 초에는 입금될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민석아, 이게 2번째야. 매달 이러면 어떡해. 죄송해요. 제가 최대한 빨리 처리할게요. 민석이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알았어. 그럼 꼭 넣어.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또 늦어진대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화면을 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석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읽음 표시만 떴어요. 이틀 뒤에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입금했어요. 언제? 방금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통장 앱을 열었어요. 민석이 계좌에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걸 은행 대출 계좌로 이체해야 했죠. 알았어. 정말 죄송해요.
다음 달부터는 미리 넣을게요. 민석이 말에는 힘이 없었어요. 저도 뭐라고 더 말하기가 싫었어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이체를 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달도 똑같았어요. 납부일이 지나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민석이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또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한참 뒤에야 답장이 왔어요. 거래처 문제로 자금이 좀 막혔어요. 이번 주 안에 처리할게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보고 한참 있다가 돌려줬어요. 민석이한테 직접 만나자고 해. 지금요? 응. 이건 얘기를 해야 돼. 저는 민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받았어요. 민석아, 우리 집으로 좀 와라. 아버지가 보자시네. 지금요? 응. 지금. 민석이는 한참 뒤에 왔어요. 얼굴이 더 상해 있었어요. 살이 빠진 것 같았어요. 거실에 앉았을 때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민석아, 매달 이러면 안 된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약속을 지켜야지. 알아요. 근데 지금 거래처가 대금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무슨 방법이요? 남편도 대답을 못했어요. 저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석이가 일어났어요. 최대한 빨리 처리할게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민석이는 그렇게 나갔어요. 남편과 저는 또 거실에 남았어요. 이거 잘못된 것 같아. 남편이 말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어요. 되돌릴 방법이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은행 문자, 민석이 목소리, 서류에 서명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다음 달도 연체가 됐어요. 이번에는 은행에서 전화가 2번 왔어요. 처음에는 자동 안내 문자였고 다음 날 오후에 직접 전화가 왔어요. 이정우 고객님 댁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어요. 처음 듣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요. 오은행 연체관리팀입니다. 고객님 명의 담보대출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연체관리팀이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이번 달 이자 납부가 이미 일주일 경과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납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넣을게요. 그리고 고객님, 연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달 동안 매달 연체가 발생하고 있어요. 전화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어요.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요. 곧 해결될 거예요. 사정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대출 약정에 따라 납부 의무는 명의잡게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대출은 고객님 주택을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담보권 실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담보권 실행이라는 말은 은행에서 처음 들었을 때도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경고처럼 들으니까 다르게 느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납부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마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밖으로 나가서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잠깐만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수건으로 닦으면서 물었어요. 왜?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이번엔 연체관리팀이라는 데서요.
남편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전화 내용을 그대로 전했어요. 담보권 실행 얘기까지 다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핸드폰을 집어들고 민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어요. 또 안 받았어요. 이 자식이.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처음 봤어요. 남편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문자 보낼게요. 저는 민석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은행에서 다시 전화 왔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꼭 넣어야 한대. 연락해. 답장이 없었어요.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읽음 표시조차 안 떴어요. 저녁이 됐어요. 저는 밥을 차렸는데 남편이 수저를 들지 않았어요. 드세요. 입맛이 없어. 그래도 드셔야죠. 남편은 마지못해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씹지도 않고 삼키더라고요. 밤이 됐는데도 민석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또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전화기를 귀에 대자마자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어요.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전화가 꺼져 있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리모컨을 소파에 던졌어요. 내일 아침에 민석이 사무실로 가보자. 사무실이요? 주소는 알잖아. 작년에 한 번 갔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이 사무실은 시내에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과 저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어요.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9시 반쯤 됐어요. 건물은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까 민석이 사무실 간판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에는 책상 4개가 있었는데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젊은 여자였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우리를 보고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희는 이민석 대표 부모입니다. 민석이 있나요? 여자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대표님은 지금 안 계세요. 언제 오는데요? 그게 요즘 잘 안 나오세요. 안 나온다고요?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잘 안 돼서요. 당신도 연락이 안 돼요? 네. 일주일 정도 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고 앉았어요. 남편이 다시 물었어요. 혹시 다른 연락처 아는 거 없어요? 집 주소라도? 집은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요. 전화번호는 저희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여자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먼지가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물었어요.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요즘은 거래처에서 연락도 잘 안 오고 직원들도 많이 그만뒀어요. 많이요? 네. 지금은 저밖에 없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석이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거래처에서 대금이 들어온다고, 사업이 곧 정상화된다고 했던 말들이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여자한테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남편과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너무 밝았어요. 저는 눈을 가렸어요. 이제 어떡하죠?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차들이 지나가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어요.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은행에서 온 우편물이 있었어요. 봉투를 뜯어보니까 독촉장이었어요. 납부 기한 경과라는 글자가 굵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남편은 그걸 받아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래.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이 수요일이었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민석이한테 계속 연락해봐요. 남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연락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금요일이 됐어요. 저는 아침부터 민석이한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10번을 걸었는데 전부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였어요. 남편이 나와서 물었어요. 안 돼? 네. 계속 꺼져 있어요. 문자는 어제 10통 넘게 보냈는데 하나도 안 읽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고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를 타서 마셨는데 한 모금 마시고는 컵을 싱크대에 놓았어요. 은행 가서 사정을 얘기해보자.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 연락이 안 된다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저희는 은행으로 갔어요. 상담 창구에 앉아서 직원을 기다렸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 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편이 대출 계좌번호를 말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화면을 봤어요. 아, 연체건이시네요. 네. 그게 저희 아들이 갚기로 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서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이미 석 달 동안 매달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납부일로부터 2주일이 넘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남편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직원 얼굴을 봤어요. 직원은 모니터를 보다가 우리를 봤어요. 일단 오늘 안으로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이상 연체가 길어지면 연체 관리팀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오늘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오늘 영업 마감 시간까지요. 저희는 은행을 나왔어요. 영업 마감 시간은 오후 4시 반이었어요. 지금은 10시였어요. 6시간 반이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계속 민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11시, 12시, 1시. 계속 꺼져 있었어요. 2시쯤 되니까 전화 연결음이 달라졌어요. 고객님께서 이용하실 수 없는 번호입니다. 저는 다시 걸었어요. 똑같은 멘트가 나왔어요. 번호가 바뀐 거예요. 여보, 번호가 바뀌었어요. 남편이 제 옆으로 왔어요.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같은 안내 멘트가 나왔죠. 이 자식이 번호를 바꿨어.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민석이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프로필 사진이 보였어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석아, 전화번호 바뀐 거니? 엄마야. 꼭 연락해. 메시지는 전송됐는데 읽음 표시가 안 떴어요.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그대로였어요. 사무실로 다시 가볼까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시계를 보니까 이미 3시였어요. 지금 가면 시간이 부족했어요. 친구들 연락처 아는 거 있어?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석이 친구들 번호를 따로 저장해 둔 게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민석이 결혼 안 했잖아요. 아, 맞다. 남편이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3시 반이 됐어요. 은행 마감까지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다시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여전히 읽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자를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우리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데. 그래도 일단 오늘 넣고 나중에 민석이한테 받으면 그 돈 넣으면 이번 달 생활비가 없어.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희 통장에 있는 돈은 연금하고 저축한 것뿐이었어요. 그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죠. 그래도 안 돼. 이건 민석이가 책임져야 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4시가 됐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까 그 직원이었어요. 고객님, 납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아직 저희 아들 연락이 안 돼서요. 마감까지 30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입금 안 되시면 연체로 처리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없나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민석이는 도망간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4시 반이 됐어요. 은행 영업이 끝났어요. 저는 핸드폰을 보면서 민석이한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오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어요. 저는 밥을 차리지 않았어요. 남편도 먹자는 말을 안 했어요.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밤 9시쯤 됐을 때 저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까 바람이 차가웠어요. 우편함을 열었더니 우편물이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은행에서 온 거였어요. 봉투를 뜯어보니까 내용 증명이었어요. 담보대출 연체에 따른 통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남편이 받아서 읽었어요. 한참 동안 읽더니 종이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뭐래요? 연체가 계속되면 담보권을 실행한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알았어요. 집을 빼앗긴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종이를 다시 집어들고 읽었어요.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문장은 명확했어요. 기한 내 납부가 없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민석이를 찾아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에 사무실 다시 가보자. 그리고 경찰서도. 경찰서요? 실종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민석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처음 집에 와서 도움을 청하던 얼굴, 사무실에서 직원이 말하던 모습, 그리고 전화번호를 바꾼 채 사라진 지금이요. 새벽에 남편도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물 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못 주무셨어요? 응.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내용 증명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았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로 갔어요. 어제 만났던 그 여자 직원이 없었어요.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도 다 치워져 있었어요. 아무도 없네.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옆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저기, 옆 사무실 사장님 혹시 아세요? 거기요? 며칠 전에 나간 것 같던데요.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언제요? 글쎄요, 일주일? 열흘?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남자가 문을 닫았어요.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경찰서로 가요. 남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를 타고 관할 경찰서로 갔어요. 민원실에 들어가서 실종 신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성함이랑 관계, 실종 일시 적어주세요. 남편이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민석이 이름을 쓰는 남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연락은 언제셨어요? 일주일 전쯤이요. 전화번호도 바뀌었어요. 직장은요? 사무실이 있었는데 폐업한 것 같아요. 경찰관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뭔가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주민센터에 들렀어요. 남편이 혹시 법률 상담 같은 거 받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직원이 복지관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저는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무료 법률 상담이 있다고 해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담보대출 연체하고 경매 진행 중이라고요.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나셨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시간을 좀 벌 수는 있는데 비용이 드실 거예요. 얼마나요? 최소 몇백은 필요하실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민석이한테서 연락이 올까 봐서요. 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우편함을 열었어요. 또 은행 우편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두 통이었어요. 하나는 독촉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방문 예고 통지였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방문한다고 써 있어요.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남편은 그걸 받아서 읽었어요. 담보물 상태 확인차 방문한다고 하네.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저는 거실을 돌아봤어요. 우리 집이요. 10년 넘게 살았던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금요일이 됐어요. 저는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했어요.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집이 지저분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인터폰으로 확인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담보물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간단히 집 상태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가방을 든 사람이 말했어요. 남편이 거실로 안내했어요. 두 사람은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거실, 부엌, 방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카메라를 든 사람은 사진을 찍었어요. 벽, 천장, 바닥, 창문을 찍었어요. 화장실도 볼게요. 네. 저는 화장실 문을 열어줬어요. 그 사람들이 안을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옆에 서서 지켜봤어요. 우리 집이 검사받는 것 같았어요. 마당도 나가봐야겠네요. 현관으로 나가서 마당을 봤어요. 남편이 가꾸던 화분들, 작은 텃밭, 물호스가 걸린 수도꼭지를 봤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다시 거실로 들어왔어요. 가방을 든 사람이 서류를 꺼냈어요. 확인 완료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남편이 서명했어요. 두 사람은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우리 집이 이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도 말이 없었어요. 그 주 내내 우편물이 계속 왔어요. 은행에서, 법무법인에서, 법원에서.
봉투마다 중요, 긴급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식탁 위에 쌓아놨어요. 하나하나 읽어보려고 했는데 머리가 복잡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됐어요. 담보권 실행 신청, 경매 개시 결정, 배당 요구 같은 단어들이 나왔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우리 변호사를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변호사를 쓰지. 그래도 지금 우리한테 뭐가 있어? 연금으로 근근히 사는데. 남편 목소리가 쓰라렸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며칠 뒤 또 우편물이 왔어요. 이번에는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이었어요. 뜯어보니까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한 달 뒤였어요. 저는 그 서류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이 다가와서 같이 봤어요. 경매가 시작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집이 팔려. 낙찰자한테. 우리는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도 알았어요.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거요. 그날부터 저는 집안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거실 소파, 식탁, 장롱, 옷걸이, 냉장고.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어요. 이게 다 우리 것인데 곧 버려야 하거나 가져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옷장을 열었어요. 옷들이 빼곡했어요. 남편 양복, 제 겨울 코트, 민석이가 고등학생 때 입던 점퍼. 저는 그 점퍼를 꺼내서 봤어요. 아직도 멀쩡했어요. 이건 버려야 하나?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뒤에서 말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언제요? 법원에서 명도 명령 나올 때까지는. 명도 명령이요? 나가라는 거지. 저는 점퍼를 다시 옷장에 넣었어요. 문을 닫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유통기한 지난 반찬들을 버렸어요. 김치통도 확인했어요. 냉동실에 있던 고기도 꺼냈어요. 뭐해? 남편이 물었어요. 정리 좀 해요. 왜? 그냥.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서랍장도 열어봤어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민석이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남편 젊었을 때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봤어요. 민석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사진이 있었어요. 교복 입고 책가방 메고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이 사진들은 꼭 챙겨야 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상자를 하나 꺼냈어요. 사진들을 담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서류들도 챙겼어요. 통장, 신분증, 도장, 보험증서. 남편이 물었어요. 벌써 짐을 싸는 거야? 아니요. 그냥 중요한 것만 따로 모아두는 거예요. 저는 계속 정리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또 등기 우편이 왔어요. 법원에서 온 거였어요. 뜯어보니까 매각기일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거실로 가서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남편이 서류를 받아서 읽었어요. 다음 달 15일에 경매가 진행된대. 그럼 그날 집이 팔리는 거예요? 응. 입찰자가 있으면. 저는 달력을 봤어요. 한 달하고 2주일 남았어요. 그리고 서류 맨 아래에 다른 내용도 적혀 있었어요. 낙찰 후 명도 기한은 한 달입니다라고요. 명도 기한이요? 집을 비워야 하는 기한이야. 저는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도 소파에 앉았어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민석이한테 다시 연락해봐요.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민석이 바뀐 번호를 모르니까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서가 엄마야.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다음 달에 팔린대. 제발 연락해. 메시지를 보냈는데 전송이 안 됐어요.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라는 표시가 떴어요. 저는 다시 시도했어요. 똑같았어요. 차단됐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차단을 했다고? 네. 메시지가 안 보내져요. 남편이 자기 핸드폰으로 시도했어요. 역시 안 됐어요. 저희는 서로를 봤어요.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경찰서에 연락해 볼까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실종 신고했던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 이민석 씨건 말씀이시죠? 확인해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었어요. 지방에서요. 어디요? 부산 쪽이요. 그런데 정확한 위치는 저희도 파악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서 범죄 연루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연락하지 않는 이상은.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부산에 있대요. 카드를 썼대요. 그럼 살아는 있다는 거네.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아는 있지만 연락하지 않는다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고 누워서 생각했어요. 민석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우리를 생각하기는 할까? 미안하다고 생각할까? 며칠이 지나고 경매일이 됐어요. 저는 그날 집에만 있었어요. 어디 나갈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남편도 마당에서 화분만 만지작거렸어요. 오후에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법원에서 온 자동 안내였어요.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남편이 읽고는 핸드폰을 돌려줬어요. 팔렸네. 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었어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로 가야 하죠? 모르겠어. 생각해 봐야지. 저는 집을 둘러봤어요. 거실벽에 걸린 시계, 식탁, 소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 이제 한 달 뒤면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뒤 또 등기 우편이 왔어요. 이번에는 인도 명령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낙찰자가 집을 인도받겠다고 신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퇴거 일자가 명시돼 있었어요. 정확히 3주 뒤였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나가야 한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짐을 싸야 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재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 섰어요. 냉장고, 가스레인지, 식탁. 이걸 다 어떻게 해야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건 뭐고 버려야 하는 건 뭔가. 저는 상자를 구해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트에 가서 빈 박스를 얻어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부엌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릇들을 꺼냈어요. 몇십 년 쓴 것들이었어요. 남편이랑 결혼하고 처음 산 접시도 있었어요. 가장자리가 조금 깨진 국그릇도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신문지에 싸서 상자에 담았어요. 손을 움직이는데 눈물이 났어요. 닦으면서 계속 작업했어요. 서랍도 열었어요. 숟가락, 젓가락, 국자, 뒤집개 다 꺼내서 정리했어요. 오래된 것들은 버리고 쓸만한 것들만 챙겼어요. 남편이 나와서 봤어요. 벌써 싸? 미리 해둬야죠. 아직 3주 남았는데. 그래도요. 저는 계속 손을 움직였어요. 남편이 부엌을 돌아보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김치, 멸치볶음, 나물.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버린 건 버렸어요. 냉동실도 비웠어요. 얼린 고기, 만두, 채소. 이걸 언제 다 먹나 싶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저는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어요. 남편이랑 마주 앉아서 먹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민석이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연락해봐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차단됐잖아. 편지를 쓸까요? 부산 경찰서로. 주소를 알아야 편지를 보내지. 그래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밤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저는 일어나서 민석이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불을 켰어요.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민석이가 독립한 뒤로 제대로 쓰지 않았거든요. 책상, 책장, 침대만 있었어요. 책장을 열어봤어요. 교과서들이 꽂혀 있었어요. 민석이가 고등학생 때 쓰던 거였어요. 저는 한 권을 꺼내서 펼쳤어요. 여백에 낙서가 돼 있었어요. 뭔가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저는 책을 도로 꽂았어요. 책장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방을 나왔어요. 거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못 주무세요? 응. 너는? 저도요. 우리는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이 어두웠어요. 우리 정말 이렇게 집을 잃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한참 후에 대답했어요. 그런 것 같아.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남편 손이 차가웠어요. 저도 차가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앉아서 아침을 기다렸어요. 2주일이 지났어요. 퇴거일까지 일주일 남았어요. 저는 본격적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먼저 옷부터 정리했어요. 옷장을 열고 하나씩 꺼냈어요. 남편 양복, 제 외출복, 평상복들. 입을 옷과 버릴 옷을 나눴어요. 너무 오래된 옷들은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구멍난 양말, 늘어난 내복, 색이 바랜 티셔츠. 버리면서도 아까웠어요. 하지만 다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와서 물었어요. 내 양복은? 여기 있어요. 세 벌만 챙겼어요. 세 벌이면 되나? 나머지는 너무 낡았어요. 버려야 해요. 남편은 양복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완전히 비워야 했어요. 남은 반찬들을 작은 통에 담아서 아이스박스에 넣었어요. 김치는 통째로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릇장도 정리했어요. 접시 20개, 국그릇 10개, 밥그릇 8개. 이걸 다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자주 쓰는 것만 골라서 상자에 담았어요. 나머지는 신문지로 싸서 따로 쌓아뒀어요. 냄비도 추렸어요. 큰 냄비 2개, 작은 냄비 하나, 프라이팬 하나. 그것만 챙겼어요. 압력솥은 너무 무거워서 두고 가기로 했어요. 저는 가스레인지를 닦았어요. 기름때가 오래 묻어 있었어요. 수세미로 문지르면서 생각했어요. 이 위에서 몇십 년을 요리했는지 모르겠다고요. 싱크대 및 수납장도 열었어요. 비닐봉지, 랩, 호일, 수세미, 세제.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버렸어요. 서랍에 있던 젓가락과 숟가락도 정리했어요. 숟가락 끝이 휘어진 것, 젓가락 한 짝만 남은 것들을 골라냈어요. 쓸만한 것들은 고무줄로 묶어서 상자에 넣었어요. 남편이 나와서 말했어요. 거실 텔레비전은 어떡할까? 가져가야죠. 무거운데. 그래도 팔기도 애매하고. 일단 챙겨요. 남편은 텔레비전 뒤 선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장을 열었어요. 앨범들이 쌓여 있었어요.
앨범을 꺼내서 펼쳤어요. 사진들이 빼곡했어요. 민석이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남편 회사 생활 사진.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어떤 사진에서는 우리가 웃고 있었어요. 민석이도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죠. 저는 앨범을 상자에 담았어요.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져가야 했어요. 서류함도 확인했어요. 통장, 보험증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중요한 서류들을 투명 파일에 넣어서 따로 챙겼어요. 은행에서 온 서류들도 있었어요. 대출 계약서, 독촉장, 경매 통지서. 저는 그것들을 보다가 구겨서 버렸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책장도 정리했어요. 남편이 읽던 책들이 있었어요. 역사책, 소설책, 잡지.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이 책들 어떡할까요? 몇 권만 가져가자. 나머지는 버려도 돼. 남편이 직접 골랐어요. 5권만 챙기고 나머지는 묶어뒀어요. 저는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도구, 수건, 비누를 챙겼어요. 오래된 수건은 버리고 새 수건만 가져가기로 했어요. 욕조도 닦았어요. 타일 사이에 낀 때를 솔로 문질렀어요. 왜 닦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깨끗하게 두고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방으로 갔어요. 이불장을 열었어요. 이불, 베개, 요, 담요가 쌓여 있었어요. 계절별로 나눠서 압축팩에 넣기 시작했어요. 옷장이 선반도 확인했어요. 오래된 가방들이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하나를 꺼내서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 있었어요. 그냥 버리기로 했어요. 남편이 안방에서 뭔가를 끌고 나왔어요. 낡은 여행 가방이었어요. 이거 쓸까? 네, 옷 넣어요. 남편은 가방에 옷을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다시 가서 정리를 이어갔어요. 전자레인지를 닦았어요. 안쪽도 밖도 다 닦았어요. 플러그를 뽑고 선을 정리했어요. 밥솥도 깨끗이 씻었어요. 내솥을 빼서 세제로 문지르고 헹궜어요. 물기를 닦고 뚜껑을 열어서 말렸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확인했어요. 거의 다 비어 있었어요. 선반을 빼서 씻었어요. 냉장고 안쪽도 걸레로 닦았어요. 저녁이 됐어요. 저는 라면을 끓였어요. 냄비 하나에 2개를 같이 끓여서 남편이랑 나눠 먹었어요. 이제 거의 다 쌌어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은 건 뭐가 있어? 가구들이요. 침대, 옷장, 책상. 이런 건 어떡해요? 두고 가야지. 가져갈 데가 없어. 팔 수 있을까요? 중고로 내놔봐야 하는데. 남편 말이 흐려졌어요.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밤이 됐어요. 저는 민석이 방으로 갔어요. 불을 켰어요. 책상, 책장, 침대가 그대로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연필, 지우개, 오래된 수첩이 있었어요. 수첩을 펼쳤어요. 민석이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중학교 때 일기 같았어요. 저는 한 페이지를 읽었어요. 오늘 수학 시험 망쳤다. 엄마한테 말하기 싫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밑에 또 다른 날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용돈을 올려주셨다. 기분이 좋다.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방불을 끄고 나왔어요. 거실에 앉았어요.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벽에 테이프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액자를 떼어낸 자리였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어디로 갈 거야? 모르겠어요. 일단 짐을 보관할 곳부터 알아봐야죠. 보관? 네. 우리가 당장 들어갈 집이 없잖아요. 월세라도 구할 때까지는 짐을 어딘가 맡겨야 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한숨이 나왔어요.
내일 창고 알아볼게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검색했어요. 근처 창고 업체들이 나왔어요. 가격도 봤어요. 생각보다 비쌌어요. 한 달에 이 정도 하네요.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남편이 화면을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어요. 할 수 없지. 맡겨야지. 저는 몇 군데 전화번호를 저장했어요. 내일 아침에 전화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이 침대에서 자는 것도 며칠 안 남았어요. 옆에서 남편이 뒤척였어요. 저도 잠이 안 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밤을 보냈어요. 퇴거 당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남편도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더라고요. 못 주무셨어요? 응. 한숨도.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가스레인지가 텅 비어 있었어요. 냄비도 다 싸서 상자에 넣었거든요. 물만 끓일 수 있었어요. 인스턴트 커피를 탔어요. 남편 것도 타서 가져다 줬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말이 없었어요. 8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었어요. 2명이 왔어요. 들어오세요. 남편이 문을 열어줬어요. 직원들이 안을 둘러봤어요. 짐이 많지는 않네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젊은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들이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부엌 상자, 옷 상자, 이불 상자. 하나씩 트럭으로 날랐어요. 텔레비전도 들었어요. 냉장고는 두고 가기로 했어요. 너무 오래됐고 옮기기도 힘들었거든요. 침대, 옷장, 책상도 그대로 뒀어요. 낙찰자가 원하면 쓰라고요. 원하지 않으면 폐기업체가 가져갈 거예요. 1시간 만에 트럭이 다 찼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창고 주소가 어디라고 하셨죠? 남편이 종이를 건넸어요. 어제 알아본 창고 주소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가 있겠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저는 빈 거실을 봤어요. 소파만 달랑 남아 있었어요. 텔레비전 있던 자리에 먼지 자국이 선명했어요. 10시쯤 현관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나가보니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낙찰자 측 법무사입니다. 인도받으러 왔습니다. 아, 네. 남편이 나왔어요. 법무사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집 안을 둘러봤어요. 짐은 다 빼셨네요. 네. 아까 나갔어요. 가구는? 쓰실 거면 두고 가려고요. 법무사가 방들을 확인했어요. 안방, 작은 방, 민석이 방. 다 둘러보고 나서 거실로 돌아왔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열쇠 주시죠. 남편이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2개였어요. 현관 열쇠하고 대문 열쇠요. 남편 손이 떨렸어요. 열쇠를 건네는데 한참 걸렸어요. 법무사가 받아서 서류 가방에 넣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법무사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제 나가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어요. 거실, 부엌, 방들. 벽에 못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액자 걸었던 자리요. 부엌 싱크대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차갑고 매끄러웠어요. 이 위에서 몇십 년을 설거지했는지 몰라요. 안방으로 갔어요. 침대가 덩그러니 있었어요. 이불도 베개도 없었어요. 옷장 문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민석이 방도 갔어요. 책상 위에 먼지가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그어봤어요. 선이 그어졌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마당이 보였어요. 남편이 가꾸던 화분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 이제 시들겠죠. 창문을 닫았어요. 방을 나왔어요. 거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갈까?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발을 신었어요. 핸드백을 들었어요. 안에는 지갑, 핸드폰, 통장, 중요 서류만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갔어요. 문 밖에 서서 집을 봤어요. 현관, 거실 창문, 지붕. 10년 넘게 살았던 집이요. 남편이 문을 잡았어요. 천천히 당겼어요. 문이 닫혔어요. 찰칵 소리가 났어요. 우리는 대문 앞에 섰어요. 대문도 닫았어요. 이제 열쇠가 없어서 다시 열 수 없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단 창고 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찜질방이라도 가야 할 것 같아요. 찜질방? 오늘 밤 잘 데가 없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한숨이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짐이 없어서 몸은 가벼웠어요. 하지만 다리가 무거웠어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집이 보였어요. 저 안에서 아침을 먹고 빨래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잤었어요. 버스가 왔어요. 타고 나서 창가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남편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도 창밖을 봤어요. 모르는 거리가 지나갔어요. 모르는 건물들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녔어요. 저는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꽉 쥐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남은 전부였어요. 버스가 계속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창고 주소는 알지만 그 다음은 몰랐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남편 손을 잡았어요. 우리 손이 차갑고 떨렸어요. 버스는 멈추지 않고 달렸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